우리 한번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날씨가 엄청 춥죠. 저도 엄청 추워가지고 고생했는데, 아무튼 추운 날에 바쁘신 일정 중에 나와서 이렇게 오신 만큼 좋은 정보 얻어갈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할 테니까 어머님들도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이렇게 4가지입니다. 논술 전형은 왜 필요한가? 2025학년도 올해 논술 전형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논술 전형에서 합격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제 수업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접니다. 넘어갈게요. 자, 먼저 논술 전형은 왜 필요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여기에 계신 어머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논술에 대한 배경 지식이 제각각 다를 겁니다. 아마 어떤 분은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고 어떤 분은 전혀 모르시고 다를 텐데, 저희 설명에는 이 메이드 학원에서 진행하는 수업처럼 학생들의 수준별로 딱딱 나눠가지고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아쉽게도 한꺼번에 진행하게 되고, 그리고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제각기 다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모든 어머님들을 다 이해시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부 학부모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예. 먼저 논술 전형이 왜 필요한가? 지금부터는 초급편입니다. 자, 올해 대학별 선발 인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학생들 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은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 그리고 정시 모집, 논술 위주 전형, 그리고 실기 위주 전형,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학생들의 선발하는 인원들은, 선발하는 비중은 대학에 따라 많이 달라요.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다르냐 하면 상위권 대학이 뽑는 방식이 있고 하위권 대학이 뽑는 방식이 있고, 수준이 비슷한 대학들은 비슷한 형태로 뽑습니다. 그런데 상위권과 중위권, 중위권과 하위권 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일단 전체 대학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거의 반을 차지하죠. 굉장히 많이 뽑죠. 그런데 전체 대학의 평균을 놓고 보면 그런데, 이제 범위를 좀 좁혀 볼게요. 학생들이 주로 가고 싶은 대학은 사실 전체 대학은 아닐 겁니다.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수도권 주요 대학으로 범위를 좁혀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많이 달라지죠. 예, 상위권 대학과 하위권 대학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고, 아래쪽에 있는 대학은 주로 학생부 교과 전형 위주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대학의 통계를 냈을 때는 교과가 굉장히 많은데 위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정시 모집 많이 올라가죠. 그리고 전체 대학들로 보면 논술 선발 인원은 3%밖에 안 되지만 수도권 주요 대학으로 축소시키면 10%가 그래도 좀 넘어가죠. 꽤 있죠. 그리고 좀 더 좁혀보겠습니다. 이 대학들 중에서 자연계열로 좁혀볼게요. 자연계열에서는 논술 전형 선발 인원이 좀 더 많습니다. 수도권 주요 대학 자연계열 선발 비중은 이렇게 해서 논술 13% 정도, 적지 않은 비중이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게 29대 21대 35대 13의 비율로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곤란하고요. 이게 다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이 있고 지원할 수 없는 학생이 있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수치로만 비교를 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은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학생부 종합하고 학생부 교과 둘이 합해보죠. 29 더하기 21은 대략 50 정도 되죠. 반입니다. 정시 논술 합하면 반 정도.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돼요. 학생부 전형이 반이고 나머지가 반이다. 이 정도로. 참고 삼아서 조금 더 위에를 볼게요. 주요 대학 의학 계열은 이렇습니다. 주요 대학 의학 계열 논술은 16% 정도 되고요. 정시가 제일 많죠. 이 정도 선발 비중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수치가 조금 더 높다 낮다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원할 수 있는 경향이 다르기 때문에 단지 이제 학생부가 한 절반 정도고 정시 논술이 반 정도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떻게 다른가 그거 이제 말씀드릴 텐데, 먼저 대학별로 몇 가지 썼고, 대학별로 보면 논술 전형으로 좀 많이 선발하는 대학들 위주로 몇 개의 대학을 보면요, 연세대 16%, 경희대 14%, 홍익대 20% 정도, 이 정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학들이. 근데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비율이 좀 높아지는 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논술 전형과 다른 전형과의 차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랑 학생부 교과 전형이 절반을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정시 모집 포함해서 절반을 차지하는데 이 전형들은 대단히 큰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성적의 많은 부분이 이미 결정되어 있고 그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3학년에 올라오는 순간 학생부 점수의 3분의 2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것은 이미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3학년 때 정말로 내신 준비를 많이 해도 조금은 올릴 수가 있겠지만 그게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일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3학년 딱 올라오는 시점에 내신이 평균이 2등급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근데 얘가 의대를 가려고 해요. 학생부 전형으로. 갈 수 있을까요? 얘가 3학년 때 모든 시험에서, 모든 학교 시험에서, 모든 과목에서 전교 1등을 다 찍어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2등급인데 3학년 모든 학교 시험에서 전부 다 전교 1등을 찍었다고 하죠. 그러면 다 1이 나오는 거죠. 그럼 2하고 1하고 평균이면 1.5가 되나요? 그게 아닙니다. 2가 두 개예요. 1학년, 2학년. 2, 2, 1. 이 세 개의 평균을 내면 결국 이제 1.67 정도가 나옵니다. 이 친구의 상한선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2등급 받은 학생들의 상한선.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3등급 받은 학생들의 상한선은 전부 다 1등급 다 받았다라고 칠 때 2.33등급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얘가 진짜 모든 과목에서 전교 1등을 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막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아예 불가능하다를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드라마틱하게 정말로 막 과기대 지원하던 애가 갑자기 막 연세대를 들어간다 학생부 전형으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엇인지 아시겠죠? 제가 오늘 딱 들어와서 인사드리고 처음으로 꺼낸 말이 무슨 말인지 기억하시나요? 바꿔봅시다 였습니다. 바꿔봅시다. 바꾸고 싶으면 논술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고 다른 걸 생각하면 바꾸는 건 어렵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정도로만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갈 수 있는 대학의 수준을 바꾸기가 꽤나 힘듭니다.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전형이 이 두 가지예요. 그래도 이 두 가지 합하면 50%가 됩니다. 정시 모집 논술 전형. 이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의 근본적인 차이는 위에 것은 이미 시험을 봤다. 밑에 것은 아직 시험을 안 봤다. 그런 차이입니다. 시험을 아직 안 봤으니까 연말에 내가 시험을 정말 잘 봐가지고 어느 대학이든 물론 시험을 잘 본다면 어느 대학이든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험 점수가 나중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전형으로 내가 바꾸고 싶다면 지금 현재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컨설팅 받아보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대학을 그냥 갈 거냐 아니면 좀 더 높여서 갈 거냐. 높여서 갈 거면 선택의 여지가 여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정시 모집이나 논술 전형. 그럼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좀 볼게요. 정시 모집하고 논술 전형. 이 두 가지의 차이. 이 두 가지는 바꿀 수가 있는 전형입니다. 먼저 수능하고 논술을 비교를 해보면 수능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실력이 일정 수준, 많은 학생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실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것. 무슨 뜻이냐면 이미 학생들이 지금 수능을 이제 와서 처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미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의 실력이 정해져 있습니다.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나는 지금 70m 와 있는데 어떤 친구는 80m 가 있고 어떤 친구는 60m 와 있고 이게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따라잡을 수는 있어요. 막판 스퍼트를 내서 따라잡을 수는 있는데 내가 70m 있고 쟤는 90m 가 있으면 따라잡기가 꽤나 힘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능 성적 또한 제 경험상으로 말씀드리면 변하긴 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올라가는 친구들보다 내려가는 친구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게 쉽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공부를 안 해서 지금 그 등급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그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3학년 때 또 열심히 한다고 갑자기 점수가 많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즉, 내 실력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된 상태입니다. 내가 아예 공부를 안 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열심히 해서 잘 나오고 있는 거니까 더 열심히 해도 크게 변하지는 않는다라는 게 제 경험입니다. 하지만 논술의 경우에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의 실력이 제로입니다. 이것은 지금 수능을 3등급 받는 학생이든 2등급 받는 학생이든 1등급 받는 학생이든 논술에 있어서는 실력이 그냥 제로다라는 얘기입니다.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쌓아가는 게 실력이고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내가 시험을 잘 보고 대입에 성공한다는 건 나보다 잘하는 애들을 따라잡는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나보다 잘하는 애들하고 수능에서는 이미 격차가 어느 정도 나 있는 상태예요. 나는 70m 아닌데 쟤는 80m가 있고. 그런데 논술은 나나 수능 1등급 받는 애들이나 지금 출발선이 똑같은 거예요. 둘 다 빵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더 앞서가기가 쉬운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백지 상태인 겁니다, 애들이. 그래서 공부하는 만큼 올라갑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만큼 실력을 많이 올릴 수 있고, 그래서 뒤집을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논술이 훨씬 크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선발 인원의 비중으로 볼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로는 우리가 앞으로 우리 미래를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고, 바꿀 가능성이 논술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제 논술 전형의 실제 논술 전형의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을 한 줄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논술 전형의 실제적인 의미는 제가 생각할 땐 이렇습니다. 내신과 수능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도 대학에 갈 수 있게 해주는, 논술 실력만으로 대학에 합격할 수 있게 해주는 고마운 전형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들 상관없이 막판에 논술 시험만 잘 봐서 내 대학을 싹 바꿔버릴 수 있는 전형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논술 전형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매년 조금씩 바뀌어 왔어요. 그런데 큰 변화는 최근 들어서는 거의 없었고요. 뭐 어떻게 변했는가를 알아보는 것보다 지금 논술 전형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올해 변화된 몇 가지 사항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논술 전형 실시 대학이 몇 군데가 변했습니다. 첫 번째로 서경대학교에서 논술 전형을 폐지했고요. 이거는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정도 수준의 대학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 다음으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려대학교가 논술 전형을 부활시켰습니다. 이건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수준의 대학 중에 논술 전형을 실시한 대학이 많지가 않거든요. 자, 적지 않은 인원으로 예전에 고려대학교가 2017학년도 정도까지 논술 전형을 시행하다가 폐지를 했었는데 다시 부활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아래쪽에서는 상명대, 신한대, 을지대 세 군데 대학에서 논술 전형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아래쪽으로 늘어가고 있어요. 논술 전형을 실시한 대학들이. 다음으로 출제 과목이 바뀌었는데요. 이게 사소한 변화지만 되게 큰 변화일 수 있어요. 학생들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연세대학교가 과학 논술을 폐지했습니다. 자, 이로써 일반 학과에서 과학 논술을 출제한 대학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작년까지 연세대학교 딱 한 군데가 남아 있었는데요. 과학 논술 보는 대학. 그래서 학생들이 과학 논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졌죠. 의예과 갈 친구들만 준비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과학 논술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이거는 논술 전형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수시 모집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이 수시 모집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할 때 선택을 강요받는 선택 과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미적분이나 기하, 예를 들어 탐구 영역 중에 과탐 이런 것들, 그런 게 있었는데 올해 들어 갑자기 많은 대학들이 지정 과목을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과 학생들이 사탐을 선택해도 되고, 그리고 굳이 미적 기하를 선택하지 않고 확통을 선택해도 되고, 이런 대학들이 올해 갑자기 17개 대학이나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몇 개 대학, 특히 상위권 대학 위주로 미적 기하 선택을 강요하는 대학들이 남아있으니까 이거는 꼼꼼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들은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전부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학생들 선택 과목 선택할 때 꼭 참고를 해야 되고요. 하지만 이제 분명한 거는 작년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자유로워졌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가 올해 변화한 사항들이고요. 이 정도 대학에서 이제 선택 과목 지정을, 수능 지정 과목을 폐지했고요. 자, 그 다음 올해 변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 말씀드렸고요. 이제 논술 전형에서는 세 가지 전형 요소를 봅니다. 첫 번째 논술, 두 번째 학생부, 세 번째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그 중에 두 번째 학생부에 대해서 볼게요.
논술 전형에서 내신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먼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논술 전형에서 내신은. 그래도 의심을 가진 어머님들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신을 아예 반영을 안 하는 대학도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신을 반영하는 대학이 어떻게 반영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되게 웃기게 반영합니다. 보통 이제 논술 내신이 6대4 또는 7대3 또는 8대2 또는 9대1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6대4로 반영이 된다 그러면 내신 40% 들어가잖아요. 내신 40% 들어가면 40% 들어간다 그러면 많은 학생들, 많은 어머님들이 이런 그림을 상상하거든요. 만점은 40점 주고 1등급은 40점 주고 2등급은 35점, 5점씩 떨어져서 이렇게 이제 9등급에 0점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반영을 안 합니다. 실제 대학들이 반영하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내신 반영 비율이 40, 30, 20, 10인 대학들을 하나씩 뽑아서 여기 넣어봤고요. 실제 반영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맨 윗줄을 볼까요? 수원대가 40% 반영하는데요. 40, 35, 30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40, 39.5, 39 이렇게 가지고 거의 차이가 안 나죠. 0.5씩 밖에 안 떨어져요. 그리고 막판에 가서 좀 떨어뜨립니다. 8, 9등급 가서.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수원대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모든 대학이 대동소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서강대는 20% 반영하는데 1등급과 2등급이 몇 점 차이 나나 보세요. 0.03점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안 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0.03. 그리고 1등급과 2등급이 아니라 1등급과 8등급이 0.27점, 1점도 차이가 안 납니다. 1등급과 8등급이. 그래서 거의 차이를 안 줍니다. 반영한다고 하는 대학들도. 그래서 이 학생부 반영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반영 비율이 몇 프로든 간에 반영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이야기. 반영 비율이 몇 프로든 간에 반영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두 번째로는 반영 비율이 높다고 해서 진짜로 더 많이 반영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서강대, 홍익대 두 군데 비교해 볼까요? 서강대, 홍익대, 서강대는 내신이 20%, 홍익대는 10%입니다. 20%, 10%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서강대가 2배 많이 반영하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1, 2등급 차이를 보세요. 1, 2등급 차이, 서강대는 0.03, 홍익대는 0.1, 홍익대가 더 많이 차이 나죠. 1, 8등급 차이 보세요. 서강대는 0.27, 홍익대는 6점, 홍익대가 훨씬 많이 반영되죠. 높다고 해서 많이 반영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또 많다 적다를 비교할 필요도 없이 차이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입시 관련 자료들을 정리해서 줍니다. 나눠줄 때 저는 논술 전형에서 논술 학생부 반영 비율은 아예 적어주지를 않습니다. 왜냐, 괜히 내 머릿속만 혼란스럽게 만드니까. 여기 드린 자료에도 학생부 반영 비율은 아예 적지를 않았습니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학생부는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것을 증명하는 자료들을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이제 몇 가지 대학들의 입시 결과들을 보여드릴 거고, 지금 소개드린 입시 결과들 중에 연세대는 입시 결과를 공개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2017학년도 딱 한 번 있고요. 그때의 자료고, 나머지 대학들은 바로 직전 연도 자료고요. 연세대만 조금 오래된 자료입니다. 옛날에 의예과도 논술 전형으로 선발할 때가 있었는데요. 이게 2.1등급이 뭐냐면 논술 전형 합격자들의 평균 내신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내신 2.1등급이 운이 좋게 논술 전형 합격한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이 정도 되는 애들이 연세대에 들어갔다. 연세대 의예과. 예. 연세대 의예과면 되게 높지 않습니까? 학생부로 가려면 1점대 극초반 나와도 될까 말까입니다. 근데 논술 전형으로는 이 정도가 들어간다. 제일 낮은 친구가 4.5등급이 들어갔다는 걸 볼 때 내신은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겠죠. 조금 아래로 내려와서 다른 대학들도 볼게요. 연세대 자연계열은 평균적으로 2.9등급 받은 학생들이 논술 전형에서 합격했고요. 최저 6등급 학생도 합격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최근 자료입니다. 서울시립대는 학과별로 평균 3.2등급, 4.6등급, 전체 평균은 4등급이 서울시립대를 들어갔고요. 내신 4등급. 중앙대 약학 2.8, 인하대는 합격자 최저 등급입니다. 의예과는 3.3등급, 간호학과는 7.0등급까지 합격을 했다라는 것으로 볼 때 실제로 논술 전형에서 내신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전형이다 라는 겁니다. 내신을 내가 지금까지 얼마를 받았든 상관없이 들어갈 수 있다. 어찌 보면 이게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신 1등급 나온 애들이 서울시립대 쓰겠습니까? 논술로? 안 쓰죠. 학생부로 쓰죠. 왜 학생부로 갈 수 있는데 왜 논술을 쓰겠어요? 갈 수 없는 애들이 쓰는 겁니다. 실제로 훨씬 낮은 친구들이 논술 전형으로 지원을 하는 게 자연스럽고 그런 친구들이 합격하는 게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내신은 볼 만큼 봤으니까 수능 볼게요. 논술 전형에서 수능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 수능은 내신보다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최저를 못 맞추면 불합격 확정이니까. 그래서 하지만 옛날에 비해선 최저 학력 기준이 굉장히 많이 완화됐습니다. 옛날 한 5년 전, 7년 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아직도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목표가 되게 높으니까. 높은 데를 지원하니까.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꽤 많이 완화되었다는 거고요. 현재 어떤 모습인가 볼게요. 의학 계열은 보통 의학 계열은 4과목이나 3과목 정도를 보고요. 제일 높은 데가 4합 5입니다. 제일 낮은 데 의학 계열 중에 제일 낮은 데가 3합 5 이렇게. 의학 계열을 지원하는 학생들도 꽤나 맞추기 힘든 최저 기준이고요. 일반 학과들의 경우에는 3과목 보는 대학이 제일 높았는데요. 원래는 이번 연도에선 2025학년도에선 고려대가 4과목을 보기로 했습니다. 4합 8 고려대에 2 나오거나 뭐 1등급 하나 나오면 3등급 하나 껴도 되고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려대 빼고는 3과목 보는 대학이 제일 높고요. 3합 6, 3합 7, 3합 8 이 정도 있고 3과목 보는 대학들은 보통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시키는 친구들이 지원자의 한 3분의 1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은 대학들이 2과목 보는 대학들 2합 5, 2합 6, 2합 7 이런 대학들이 제일 많고요. 보통 절반 정도가 탈락합니다. 절반 정도가 맞추지 못하고 탈락하고 더 아래쪽에는 한 과목 보는 대학도 있습니다. 한 과목 3에서 한 과목 5까지 이렇게. 그리고 최저 학력 기준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 대학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그래서 나는 논술은 자신 있는데 수능은 한 과목도 안 되겠다. 그런 친구들은 이걸로 가는 친구들 많습니다. 뭐 연세대, 한양대 이런 상위권 대학도 있고요. 아래쪽 대학도 있고요. 최저 없이 오로지 논술로만 가는 대학들이고 현재 경향은 그래서 논술 전형에서 논술만 본다라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어떤 대학을 내가 논술 전형으로 갈 수 있나 이제 조금씩 볼게요. 처음에는 논술 전형 시행하는 대학이 몇 군데 안 됐어요. 6군데 정도 대학에서 논술 전형을 시행했었고요. 2006학년도에는 저는 이때부터 논술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늘어나다가 2008학년도에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중위권 대학이 조금 붙었죠. 숭실대나 홍익대 이런 대학들. 그 다음에 2013학년도가 되니까 이제 조금 더 추가가 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래쪽 대학들 위주로 추가가 됐습니다. 2020학년도에는 이렇게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대 이런 데까지. 그리고 이제 점점 더 가천대, 고려대, 세종, 서경대, 홍익대 이게 작년까지의 모습이고요. 이제 학생들이 작년까지 동덕여대, 한신대, 삼육대 그리고 지금의 모습은 이만큼입니다. 지금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 자연계에서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이 이만큼이 있고요. 처음에는 최상위권 대학에서 시행됐던 논술 전형이 점점 중상위권 대학, 중위권 대학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위권 대학으로 점차적으로 꾸준히 확대되어 왔고요. 눈치가 빠른 어머님들은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여기 스파이가 둘이 끼어 있습니다. 현재는 논술 시험을 시행하지 않는 대학이 2군데가 있습니다. 그 대학을 잘 보고 계시면 그 대학의 이름이 사라지는 마법 같은 일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서울대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는 현재는 논술 전형을 폐지한 상태입니다. 원래는 고려대학교도 폐지를 했다가 올해 되살리기로 했고요. 서울대는 이제 구술 면접으로 선발을 하죠. 자, 이제 논술 전형의 과목 점점 단순해지고 있어요. 논술이 준비하기 쉽도록. 옛날에는 여러 과목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수학만 공부하면 됩니다. 몇몇 특수한 경우만 빼고는. 지금 모든 대학이 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냥 전부 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하나 보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아닌 대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수학만 출제하는 대학만 남아있고요. 이게 아닌 대학을 말씀드릴게요. 수학과 과학 논술 또는 의학 논술을 같이 보는 대학 4개 대학 전체가 아니라 의예과만 그렇습니다. 경희대 아주대, 연대 미래캠퍼스, 경북대 의예과만 과학 논술을 함께 보고요. 특이하게 국어 논술을 같이, 국어 논술이라기보다는 그냥 국어 시험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국어 논술의 형태는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약수령 논술을 보는 대학들이 국어 시험을 같이 봅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대학들. 이 정도 모습이고, 주요 대학들은 현재는 수학만 본다 라는 거. 그 다음 출제 방식을 형식별로 보면 전통적인 형식의 논증형 논술을 보는 대학, 주로 이제 학생들이 가고 싶은 대학들은 대부분 여기 들어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학생들 중에서 이건 좀 어렵다, 나는 조금 쉬운 거 공부해서 가고 싶다 해서 약수령 논술로 눈길을 돌리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약수령 논술이라는 시험의 형태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지금은 꽤나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수령 논술을 보는 대학들도 요 정도, 아래쪽들 대학 위주로 대표적으로 가천대가 있죠. 학생들 선택의 폭이 조금 넓어졌다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 출제 범위가 몇 년 전에 수능이 선택형으로 바뀌면서 논술 시험도 이제 선택 과목이 출제 범위가 대학별로 갈리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대학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게 제일 많습니다. 전 범위를 출제한 대학이 아직도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대학들은 전 범위를 출제한 대학이 제일 많고요. 미적, 확통, 기하 전부 다 의학 계열이나, 그리고 여기에서 확통 하나 제외하고 미적, 기하만 출제하는 대학이 2군데가 있습니다. 부산대랑 연대 미래캠퍼스 의예과. 그리고 이제 확통은 넣고 기하만 제외하는 대학들도 있어요. 4군데 대학이 있어요. 광운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가톨릭대 의학계열. 다음으로 이제 조금씩 빠지는 거죠. 공통과목은 수원스투 얘기하는 겁니다. 수원스투에 미적까지만 출제하는 대학이 꽤나 늘어났습니다. 이게 2번째로 많습니다. 전범위 출제한 대학에 이어 2번째로 많습니다. 이 정도 중위권 대학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고요. 난 더 공부하기 싫다. 수원스투만 공부하고 싶다. 가능합니다. 많습니다. 주로 약수령 논술 보는 대학들 위주로 수원스투만 출제를 합니다. 물론 지금은 위에를 보는 게 좋아요. 지금은 아직 연초니까 지금은 위에를 보고 전부 다 대비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고, 나중에 가서 어쩔 수 없으면 이제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정도가 출제 방식이고요. 자, 여기까지가 초급편이었습니다. 자, 다 아는 내용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자, 이제부터 중요한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이제 이 논술 전형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말하기 전에 합격한 친구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어떤 친구들이 합격했느냐? 자, 지금부터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몇몇 사례들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올해는 아직 합격자 발표가 안 났습니다. 최초 합격자 발표밖에 안 났고 아직 추가 합격은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조사를 해보진 않았어요. 몇몇 저한테 따로 연락 온 학생들만 알고 있고, 그래도 이제 올해 합격한 친구들이 한 절반 정도 들어있고요. 나머지는 한 최근 2, 3년 내에 합격한 친구들 사례고요. 제가 5페이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앞에 2페이지는 누가 봐도 논술 잘할 것 같다, 그런 학생들일 거고, 뒤에 3페이지는 저런 애들 논술 시켜도 될까? 라는 조금 고민이 드는 친구들일 거예요. 자, 먼저 앞에 학생 A를 보겠습니다. 학생 A의 경우에는 지금부터 소개시켜드릴 학생 스펙은 학생들 모의고사 점수가 아니라 해당 연도 수능에서 받은 실제 등급입니다. 학생들이. 자, 이 친구는 옆집에 사는 친구가 이렇게 수능 등급을 받으면 논술 시키고 싶으시겠죠. 그죠? 수학만 잘하잖아요. 딴 거 못하는데. 진짜로 이 친구는 논술에 올인을 해도 되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논술 실력도 좋았으니까. 수학 1등급이라고 논술 실력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는 논술 실력이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능 공부는 했고, 한
일주일에 6일은 수능 공부하고 하루 정도 풀이 논술 공부하고 진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연초부터 공부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양대, 건국대, 아주대 기계공학과. 이 친구는 원서 접수할 때 제가 다 상담하는데요. 학과에서 타협을 안 했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학과 기계공학과로 쫘라락. 실력 안 되는 친구들은 학과에서 타협을 되게 많이 합니다. 학교만 딱 맞춰놓고 학과는 제일 낮은 대로. 근데 이 친구는 학과에서 타협을 안 했어요. 전부 다 기계공학과로 썼고 전부 다 합격을 했습니다. 여기서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2합 5가 필요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던 학생입니다. 그래서 세 군데 다 합격했고 어머님들 예상하시듯이 한양대학교를 선택해서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학생 B를 보여드릴게요. 학생 B는 받은 수능 점수가 이렇습니다. 이 친구도 수학이 1등급이네요. 내신이 7, 8등급입니다. 진짜 학교 공부 안 한 친구죠.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논술 전형으로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신 안 좋아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논술 공부 진짜 열심히 했고 자기가 목표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수능도 완전히 놓지는 않았습니다. 얘가 진짜 가고 싶은 학과가 있었어요. 얘가 스카이보다 더 가고 싶어 하는 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3화 8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3화 8 맞추느라 수능 공부도 열심히 하고 논술 일주일에 하루 정도 열심히 해서 결과적으로 자기가 목표하는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홍익대 건축학과, 건국대 건축학과. 이 친구도 학과에서 타협을 안 하고 건축학과로 쫙 썼고요. 제일 가고 싶었던 데가 홍대 건축이었는데 합격을 했습니다. 진짜 좋아했어요. 이 친구 합격하고. 자, 이런 친구들은 누가 봐도 논술하면 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제 학생 C 보겠습니다. 이제 1등급 봤으니까 2등급 볼 차례요. 수학 2등급도 가나요? 2등급 갑니다. 자, 이 친구는 수학 2등급, 영어 1등급 잘 나오는데 나머지가 444로 그리 좋진 않아요. 수능으로 간다면 그렇게 좋은 데를 갈 수는 없겠죠. 이 친구는 제가 오래 가르쳤던 학생이고 이번에 합격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내신이 2.7등급이니까 얘가 이제 그래도 자기가 내신으로 뭔가 해볼 수 있다라고 여기저기서 상담받은 게 있어서 학생부 3군데, 논술 3군데 썼는데요. 결과적으로 저한테 이제 상담을 받을 때 이상한 대학은 아니고 제가 생각한 대학과 좀 많이 다른 대학들을 지원하겠다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제 가르쳤을 때 보면 얘가 수학적 센스도 있고 풀이 논술도 좀 해요. 제가 볼 때는 이 친구는 서울시립대가 딱이었어요. 딱 서울시립대 수준의 학생이었고 일단 서울시립대 쓰고 나머지 다른 데를 고민하자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얘가 생각지도 못했던 서울시립대를 쓰고 딴 군데도 뭐 중앙대 지원했습니다. 지원하고 했는데 결국 서울시립대 최초 합격을 받았고요. 중앙대는 안타깝게 얘가 수능 가채점을 했을 때 국어가 3등급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3, 2, 1 해서 3합 6을 맞춘 줄 알았는데 실제로 성적표를 받으니까 4, 2, 1이 나와가지고 3합 6을 못 맞춰서 중앙대는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이 친구도 정말 좋아했습니다. 저 시립대 생각도 못했는데 선생님 덕분에 시립대 가게 됐어요 하고 시립대 갔으니까 부모님한테 효도도 한 거죠. 예. 다음 학생 D를 보겠습니다. 이 친구도 수학 2등급이죠. 내신은 별로 안 좋아서 어딘가를 쓸 수는 없을 텐데 그래도 수능이 어느 정도 앞에서 봤던 친구들에 비해서는 괜찮습니다. 4가 없지 않습니까? 1, 2, 3으로만 꽉 차 있으니까 이런 친구들은 수능 절대 놓으면 안 되는 친구들이에요. 수능에서 받쳐주면 수능이 보험이에요. 얘가 수능이 이거보다 훨씬 낮았다 그러면 지금 이 대학을 지원조차 안 했을 겁니다. 성균관대학교 들어갔어요. 얘가 결국은 성균관대학교 공학계열에 수능이 안 나왔으면 논술 떨어지면 그 수능 가지고 정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높여 쓰지를 못합니다. 근데 얘가 수능이 이 정도라도 받쳐줬으니까 성균관대학교를 쓸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친구도 수능 위주로 공부하면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 논술 꾸준히 공부했고 결국은 이 수능 점수로 성균관대학교는 못 갑니다. 괜찮은 점수이긴 하지만 성균관대학교는 못 가는데 논술 전형으로 성균관대학교 자기가 갈 수 있는 대학의 레벨을 한 등급 높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친구들이 논술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 겁니다. 자, 이제 2등급까지 봤습니다. 3등급도 되나요? 보겠습니다. 학생 2를 볼게요. 이제부터는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수학 3등급이네요. 논술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친구가 올해 들어간 학생입니다. 이 친구는 수학이 3등급인데 수학적 감각이
꽤 있어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수학 3등급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3등급이 아니에요. 딱 애들 가르쳐 보면 3등급도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애는 꽤 잘하는데 수학이 3등급 나오고, 어떤 친구는 정말로 못해요, 수학을. 그래서 3등급 나온 친구도 있어요. 이 친구는 꽤 하는 친구였어요. 제가 볼 때 감각이 있고. 그래서 수리논술 공부 굉장히 착실하게 열심히 한 친구고, 숙명여대 기초공학부에 최초 합격을 받았고, 이화여대 물리학과는 예비 1번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예비 1번이고 거의 합격을 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립대 신소재공학과 예비 9번을 받았는데 여기는 좀 간당간당할 것 같습니다. 이 친구도 이제 되게 착실하게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이었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얘가 이제 좀 등록을 못해서 올해 파이널 수업을 하는데, 이화여대 파이널 반에 마감이 돼가지고 등록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선생님, 저 수업 듣고 싶은데 마감됐대요. 그래서 제가 데스크 가서 물어보니까 마감돼서 못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원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은 진짜 붙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붙을 수 있는데 내 수업 못 들어가지고 못 붙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얘가 완전히 미래가 바뀌어 버리는 건데. 그래서 원장실로 달려가서, 얘는 진짜 붙을 수 있는데 얘 수업 못 들어서 못 붙으면 안 되지 않느냐, 정원 늘려달라 해서 늘려가지고 겨우 수업 듣게 해서 잘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진짜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수학 3등급이지만 이화여대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더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수학이 3등급인데 나머지가 진짜 우울하죠. 6등급, 6등급 막 내신 5.5등급. 자, 이 친구의 경우에는, 이 친구도 오래 가르친 학생입니다. 제가 오래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이에요. 왜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인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연초에 1월달 개강할 때 딱 왔던 학생인데, 첫 수업하고 나서 첨삭 시간에 이 친구가 저한테 딱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저 사실은 대학 다니다가 왔어요 하면서 얘기하는데, 얘가 표정이 그렇게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정말 어둡고. 대학 다니다가 왔어요. 물어보니까 상명대를 다니다가 왔대요. 한 학기 다니고. 근데 얘가 얘기하기를 정말로 못 다니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경험한 바로는, 이 대학이 상명대에 딱 들어가서 공부하는데, 제 상명대 욕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학생한테는 되게 좋은 대학일 수도 있는데, 이 학생이 느끼기에는 그랬나 봐요. 정말로 못 다니겠다고. 정말로 여기는 대학도 아니고 아무 미래도 안 보인다. 자기 친구들하고도 비교를 했겠죠. 좋은 대학 다니던 친구. 그럼 표정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수업을 하면서 점차 이제 이 친구를 만나면서 공부를 하는데, 느껴지는 게, 이 친구가 수학적 재능이 진짜 없는 거예요. 수학을 진짜 못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지금 없어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너무 못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3등급이라도 천차만별이라 그랬죠. 이 친구는 꽤나 센스가 있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는 너무 못하는 친구였어요. 뭐 어떻게 예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보통 학생들한테 모르는 거를 알려주면 5분이면 설명할 걸 이 친구한테는 10분, 15분을 설명해야 겨우겨우 이해를 시킬 정도고, 수학도 못하고 수학적 감각도 없고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말이죠, 지켜보니까 이 친구 진짜 열심히 해요. 제가 하라는 거 다 하고요. 물어봤던 거 또 물어보고, 자기가 이제 복습한 티가 딱딱 나요. 제가 뭘 하라 그러면 복습해가지고 하고, 이거 모르겠다라는 거 물어보고, 정말 저를 귀찮게 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되게 쓰였어요. 제가 수업하다 보면 마음이 쓰이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어떤 학생들이 마음이 더 쓰이냐 하면, 첫 번째로 수학적 재능이 없는 학생들, 되게 말해도 못 알아듣는 학생들.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딱 운만 띄워주면 알겠어요 하고 지가 알아서 다 해요.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어떤 애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줘야 겨우겨우 이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수학적 재능이 없는 학생들 굉장히 마음이 쓰입니다. 두 번째로는 열심히 하는 학생들 마음이 쓰입니다. 더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그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학생이었어요. 굉장히 마음이 쓰였고, 이번 12월 15일 날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가 났거든요. 이 친구가 제일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12월 14일 날 연락이 왔어요. 하루 먼저 발표가 났대요. 그러면서
이 학생의 얼굴이 그렇게 어두웠던 친구인데 정말로 밝은 목소리, 전화기 저편으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정말로 밝은 목소리로 이 친구가 저한테 처음 왔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여기 진짜 못 다니겠어요. 아무 데라도 합격하면 좋겠어요. 가천대만 가도 수원이 없겠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좋은 데 가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정말로 기분 좋아가지고 저한테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 친구인데, 오래 가르쳤던 친구 중에 진짜 기억에 남는 친구였습니다. 수학을 정말 못하고 재능이 없는 친구였지만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합격한 장한 친구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친구를 수업하다가 이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계속 가르치는데, 아, 제가 계속 하고 나서 공부를 하는데 얘가 맨날 이제 하고 나서 시험 보고 점수가 나오거든요. 점수가 나오고 맨날 꼴찌하고, 그래가지고 자기도 불안했는지 저한테 조용히 와서 얘기했어요. 이렇게 공부해서 제가 결국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학생한테 솔직히 얘기해 줬습니다. 지금 네 실력으로는 어디를 쓰든 다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시험은 지금 보는 게 아니라 몇 달 남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실력으로 시험 보는 게 아니라 몇 달 후의 실력으로 시험 보는 거니까, 여러분, 네가 몇 달 후까지 실력을 잘 만들어 놓으면 어디든 합격할 수 있다. 좀 현실적으로 말해서 네가 지금부터 죽어라고 정말 공부만 한다면 한 건동이나 정도는 합격할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대단한 학생이에요. 이렇게 학생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기 되게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맨날 나는 빵점 나오는데, 보통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는 걸 믿지 않습니까? 내 점수가 뭐 빵점, 5점, 10점 막 이런데 선생님이 뭐 건동이나 갈 수 있다 그러는데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매번 그런 학생들을 봐왔고, 학생들 실력을 높이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학생으로서는 믿기가 힘들겠죠. 근데 그 질문이 몇 개월 후에 어머님들의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업 끝나면 매번 학생들 점수 딱 보내드리거든요. 학생들 점수하고 등수하고, 우리 애가 수학을 그래도 좀 하는 줄 알았는데 100점 만점에 7점 받고 막 그런단 말이죠. 실제로 그래요. 수리논술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그 7점으로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몇 달 동안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만든 다음에 시험을 보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 수리논술 실력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력 가지고 시험 본다 생각하면 안 되고요. 지금 그 빈 깡통에다가 하나하나 다 채워 넣어야 되는 겁니다. 예, 다음 사례들을 볼게요. 이제 3등급까지 봤네요. 4등급도 될까요? 학생지를 이 친구는 4등급. 이 친구도 올해 들어간 학생입니다. 이 친구도 수학 감각이 그리 좋은 학생은 아니었는데요. 되게 착실한 학생이었어요. 수업 빠짐없이 듣고 복습 꼬박꼬박하고 그런 학생이었고, 결과적으로는 숭실대학교하고 고려대 세종캠퍼스에 최초 합격을 받았고, 홍익대는 예비 18번을 받았는데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간에 이 친구 숭실대학교 갔으면 정말로 잘 간 겁니다. 수능으로는 꿈도 못 꾸는 대학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주변에서 본 어머님들 아들, 친구, 딸내미가 지금 수능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수리논술 시키고 싶습니까? 얘는 자기가 하는 과목들 중에 제일 못하는 과목이 수학이에요. 근데 수리논술을 시켜야 될까요? 그게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수능 수학이랑 수리논술이랑 같다라는 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수능 수학과 수리논술은. 보실 건 딱 하나예요. 지금 이 전체의 등급 또는 전체의 점수 가지고 내가 목표하는 대학을 갈 수 있냐 없냐. 만약에 없다면 수능으로 갈 수 있는 점수를 만들기보다 수리논술로 갈 수 있는 점수를 만드는 게 더 쉽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4등급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도 수학을 제일 못해요. 수학을 제일 못하지만, 그리고 이 친구는 더 안타까운 점이 저한테 되게 늦게 왔어요. 2학기 여름방학이 끝난 다음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또 목표도 어느 정도 있고, 간호학과도 였고, 목표도 있고 해서 약수령 논술 위주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천대학교 간호학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수학 4등급이었지만 4등급 더 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뭐 수학이 높다 낮다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등급 가지고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에 수능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고, 당연히 없겠죠. 갈 데가 없으니까. 이 친구도 수리논술 공부 착실하게 열심히 공부했고 서울시립대 갔습니다. 제가 가르친 학생들 4등급 중에 제일 잘 간 학생입니다. 4등급 수학 4등급도 서울시립대 꽤 높은 대학이거든요. 근데 수학 4등급도 수능 4등급도 수리논술로 충분히 간다라는 겁니다. 물론 놀고 있으면 가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수리논술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5등급도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 J. 자, 이 친구는 정말로 뜯어 말리고 싶죠. 수리논술 하고 싶다 그러면. 딴 건 그래도 2등급이면 괜찮잖아요. 근데 수학이 5등급인데 이 수리논술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이 친구는 말이죠. 수리논술 시험 굉장히 착실하게 들었고요. 제가 볼 때 수리논술 꽤 잘했습니다. 꽤 잘했고 결과적으로는 건국대, 동국대, 숭실대, 세종대 4군데 합격했습니다. 동국대는 장학생으로 들어갔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 학생은 매번 어느 정도 좀 막판에 와서는 학원에 올 때마다 학원에서 보는 시험에서 맨날 잘 봤습니다. 수리논술. 그러니까 수리논술 실력이 있는 학생이에요. 운이 좋아서 여기 합격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맨날 수능에서 5등급 받아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능 수학하고 수리논술하고 다른 거예요. 얘는 수리논술 공부 열심히 한 거고 수능은 제대로 공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하반기 가면, 후반 가면 얘가 어느 정도 대학 가겠다라는 게 어느 정도 보입니다. 실력이 어느 정도 만들어 보여지니까. 얘가 수능 5등급을 받는 건 제가 알고 있었지만 수리논술 실력은 좋았길래 어디든지 붙을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엔 4군데 붙어서 왔고요. 예, 이제 어떤 학생들이 수리논술 합격했는가라는 것 위주로 살펴봤고요. 이제 이것들을 토대로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수리논술로 대학에 가는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학생들이 생각하기를 내신이 좋은 학생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아까 내신 7, 8등급 많이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럼 수능 수학을 잘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은데 수능 수학 등급 방금 보셨지 않습니까? 5등급, 4등급, 3등급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능 수학 5등급 학생이 수리논술로 합격하니까 그럼 수능 수학 등급이 낮아야 됩니까? 이건 다 더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럼 어떤 학생들이 논술 전형으로 대학에 갈까요? 저 굉장히 당연한 얘기 할 겁니다. 어떤 학생들이 논술 전형으로 대학 갈까요? 어떤 학생들이 논술 전형으로 대학 가느냐? 논술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논술 전형으로 대학 갑니다. 되게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근데 이 당연한 얘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시는 어머님들 중에서 어떤 얘기하는 경우가 제일 많이 하면 우리 애가 수능이 몇 등급 나오고 내신이 몇 등급인데 수리논술 공부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이거랑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수능 등급하고 내신 등급하고. 수능 등급이 1등급 나와도 논술로 다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수능 등급이 되게 낮아도 논술로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랑 상관없고 논술로 가느냐 마느냐 하는 건 논술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네. 네. 학생들이 수리논술 잘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이제 어떻게 공부할까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논술 공부를 열심히 하면 대학 간다 라는 거 말씀드렸고 논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될까를 말씀드리기 전에 애들이 왜 수리논술 못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학생들이 수리논술 못하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개념을 잘 몰라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x 더하기 x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러면 웬만한 고3 학생들 다 아는 산술기하평균 부등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로 얘네 둘을 곱해서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그럼 2가 나오고 이때
x는 1일 때 얘네들이 똑같아서 등호가 성립하니까 최소값이 2다 하고 이렇게 문제를 풉니다. 웬만한 학생들 다 풀어요. 올바른 풀이입니다. 근데 만약에 수리논술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치죠. 요거를 볼게요. 요거랑 요거 딱 보면 모양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들이 똑같이 풀어버립니다. 이거 풀었던 거랑 똑같이 풀어버립니다. 이 루트에서 둘이 곱해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얘네들이 똑같으려면 x는 1이니까 1 대입해서 2가 나오니까 최소값은 2다 하면 이건 완전히 틀린 풀이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문제이고 똑같은 방법으로 풀었지만 이거는 완전히 옳은 풀이이고 이건 완전히 잘못된 풀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념을 잘 모른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를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무언가의 최소값을 구할 때 산술기하평균 부등식을 써서 등호가 성립할 때 최소가 된다 라는 이론이 있어요, 고등수학에. 근데 그 이론에 대해서는 스토리가 있어요. 이게 뭐가 어떻기 때문에 얘가 상수가 나오고 등호가 성립하면 그때 딱 그 값을 가지기 때문에 최소가 된다,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애들이 수능 공부하면서 그 스토리는 싹 다 잊어버리고 결론만 딱 기억하는 거예요. 아, 둘이 똑같을 때 최소다, 이 결론만 딱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론만 기억해도 대부분의 수능 문제에선 통하거든요. 그 결론만 딱 쓰면 그냥 문제가 풀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스토리가 원래는 있는데 그 스토리를 싹 다 까먹어버리고 결론만 기억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처음부터 학생들한테 수능을 가르치시는 수능 수학 선생님이 처음부터 그것만 알려주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수능 선생님을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전 그게 좋은 수능 교육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빠른 기간 내에 학생들 수능 점수를 올려야 되니까. 실제로는 수능에서는 그게 통하거든요. 등호가 성립하면 최소다. 그러면 대부분이 맞거든요. 근데 수리논술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일이냐 하면 실제 세상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수능에서는 세상의 특정한 모습만 딱 보여주는 거예요. 수능에서는 그렇게 하면 등호가 성립할 때 최소다 하면 다 통했어요. 실제 세상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요 모습만 보다 보니까 애들이 여기에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닌 문제가 나왔는데도 똑같이 풀어서 틀려버리는 거죠.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이 이론이 성립한 어떤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것들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결론만 기억하는 것은 수능에서는 통할지언정 수리논술에는 통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들이 수리논술을 잘 못하는 두 번째 이유, 하고 싶은 것만 해서 학생들이 보통 문제를 풀 때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복잡한 식이니까 구체적인 식이나 계산 과정은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톨릭대학교 의예과 문제인데요. 주로 이 문제를 보면 학생들이 어떻게 푸냐면요. hx가 이런 함수네. hx에다 gx를 대입한 함수가 이거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gx를 대입하면 얘랑 똑같은 게 나오겠네. 그래서 여기다 gx를 대입해서 이런 무지막지한 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막 계산하려고 하는데 이 식이 엄청나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로는 절대로 못 풉니다. 근데 애들이 하고 싶은 게 이거거든요. 막 뭔가를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다고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닌 겁니다.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해야 하는 걸 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를 풀려면. 실제로 이 문제의 풀이 과정은 이런 계산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x가 1보다 조금 작을 때는 a가 함수값이 0과 2 사이에 있어. 1보다 조금 클 때는 2와 4 사이에 있어. 근데 얘는 연속이니까 0과 2 사이의 값이 2와 4 사이의 값으로 넘어가려면 2가 돼야 돼.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애들이 맨날 문제 풀면서 많이 하던 것, 대입하고 계산하던 것, 그런 것들만 해서 문제가 안 풀리는 겁니다. 자, 이제 학생들이 왜 수리논술을 못하는가 라는 이유를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릴게요. 자, 수리논술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먼저 수리논술 시험은 수학을 올바르게 공부한 학생이 잘 볼 수 있는 시험입니다. 수학을 올바르게 공부한다 라는 것은 수학적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한다 라는 겁니다. 교과 과정에 설명돼 또는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원리를 잘 이해하고 결론이 도출돼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서 딱 중간 과정은 다 까먹고
최종 결론 또는 공식만 기억하고 그거를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것은 수능에서는 통합니다. 하지만 수리논술에서는 그게 안 통합니다. 수리논술에서는 왜 그러한지 이유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수업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들을 하나하나 이해하다 보면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산하면서 문제 풀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해하다 보면 재밌습니다. 되게 수학이. 학생들도 굉장히 재미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끊임없이 Y를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문제를 풀이하는 풀이 과정을 익히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말이죠. 평균값 정리라는 정리를 이용해서 풀어야 된다고 치죠. 교과서에 나오는 정리예요. 근데 이 문제를 애들이 왜 못 푸는지 아십니까? 애들이 평균값 정리를 몰라서 못 푸느냐? 평균값 정리의 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서 못 푸느냐? 그게 아닙니다. 왜 못 푸는지 아십니까? 거의 모든 학생들이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평균값 정리가 뭔지를 몰라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서 평균값 정리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드니까 못 푸는 거예요. 아예 딴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 평균값 정리를 써야지 풀리는 건데 다른 걸 가지고 막 접근하니까 당연히 안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학생들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학생들 스스로 이 평균값 정리를 왜 써야 되는지를 찾으려면 계속 왜? 라는 질문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풀어야 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함수값의 차이가 주어져 있고 미분계수의 범위를 물어보니까 평균값 정리를 써야 되는구나. 제 수업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이 이겁니다. 왜 이걸 써야 되느냐? 이 상황에서는 뭘 적용해야 맞느냐? 그런 것들을 학생들 스스로 찾아낼 수 있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논술 고유 유형이라고 이름한 것은 수능에는 안 나오지만 논술에는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들을 말합니다. 수능에는 절대 안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은 상반기에 미리 준비를 해둬서 익숙해지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학생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꾸준한 실전 연습입니다. 실제로 시험을 보는 연습입니다. 학생들의 지식 수준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시험을 보는 연습이 얼마나 많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이 두 학생이 받는 점수의 차이가 꽤 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답안을 작성하는 능력이라던가 시간을 관리하는 능력이라던가 아니면 실전에서 시험지에 주어진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이라던가. 그래서 꾸준한 실전 경험이 중요하고,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매 시간 한 번씩 실제 시험을 보듯이 시험을 보고 채점을 해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몇 가지 많이들 가지는 궁금증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로 수리논술은 수능 수학의 후행 과정이냐, 수능 먼저 공부하고,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일단 내신 공부하고 그 다음 수능 공부하고 수능 한 바퀴 돌리고 그 다음에 논술 들어와야 되는가? 이거는 수리논술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생긴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수리논술 문제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 단원에서 통합적으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1, 3, 7단원에서 통합적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학생의 진도가 최소한 7단원까지는 나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런 문제의 경우에는 진도를 한번 맞춰야 해결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논리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수리논술은 수능의 후행 과정이 아니라 선행 과정인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수리논술은 무언가를 이해하는 과정을 묻는 문제입니다. 수능은 결론을 가지고 적용하는 문제들이 수능입니다. 오히려 논리적인 흐름으로 보면 수리논술이 오히려 선행 과정인 게 맞습니다. 수리논술을 먼저 하는 게. 따라서 학생의 진도 상황에 따라서 수리논술과 수능 수학을 병행해서 학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진도 나간 데까지 수리논술 공부 먼저 시작하면서 그 다음 병행해서 수능 수학 진도 나가고 또 진도 나가면 또 진도 확장해서 수리논술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자, 논술은 로또라고들 많이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논술 전형에선 주로 상향 지원을 합니다. 논술 전형으로 적정 지원하는 학생들은 없습니다. 상향 지원하니까 당연히 가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국민대 수준의 학생이에요. 국민대 수준의 학생인데 얘가 논술 전형으로 국민대는 절대 안 씁니다. 논술 전형으로 막 한양대 이런 데 쓴단 말이죠. 당연히 가기 힘들죠. 이게 가기 쉬우면 사기죠. 그죠? 근데 이게 상향 지원하기 때문에 생긴 오해지, 만약에 얘가 국민대 정도 갈 수준의 학생이 학생부 전형으로 한양대를 썼다 합시다. 그러면 이게 진짜 로또입니다. 이건 진짜 가능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실제 상향 지원하는 전형 중에서는 합격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로또가 제일 아닙니다. 상향 지원, 자기 수준의 대학을 지원하면 전혀 로또 아닙니다. 논술은 주로 훨씬 높여 쓰거든요. 자기 절대 못 가는 대학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논술 전형으로 합격한 친구들은 전부 다 기분 되게 좋아합니다. 되게 높여 쓰거든요. 아, 나 여기 붙어서 납치됐다. 그런 친구들 별로 없습니다. 논술 전형 되게 높여 쓰기 때문에. 그래서 논술이 로또라고 하는 건 대표적인 오해 중에 하나이고요. 논술 전형에서는 특목고 학생들이 많이 합격하느냐? 이건 일부는 일리가 있고요. 일부는 일리가 없습니다. 자,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할게요. 자,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입시 결과를 공개하는 대학이 몇 군데 안 되는데요. 작년에는 연세대학교가 공개를 했으니까 한번 볼게요. 연세대학교가 고교 유형별 합격자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2023학년도. 자, 뭘 보시면 되냐면 여기서 지원자 수 대비 합격자, 등록자로 갈 때 늘어나느냐 줄어들었느냐 이걸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일반고는 60%에서 40%로 줄었죠. 일반고 학생들 조금 많이 떨어지는구나. 근데 과학고는 9%밖에 지원을 안 했는데 합격자가 27%나 돼요. 많이 합격했네요. 과학고, 영재고. 실제로 많이 합격합니다. 자사고는 16에서 20으로 약간 늘어났네요. 외고는 좀 줄어들었네요. 큰 차이는 아니고 과학고, 영재고가 좀 많이 합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 다른 대학을 한번 볼게요. 그리고 2023학년 중앙대학교의 입시 결과입니다. 자, 이거는 좀 모양이 달라요. 일반고 볼게요. 70에서 70. 그냥 지원한 정도가 합격한 거예요. 별 차이 없는 거예요. 특목고 6%에서 8%. 늘어나긴 했다면 큰 차이는 아닙니다. 비슷합니다. 자율고 19에서 19. 비슷합니다. 그래서 별반 차이 없는 겁니다. 여기 중앙대의 경우에는. 그래서 실제로는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래요. 이게 학생들 수준을 이렇게 딱 일렬로 나눌 수는 없지만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면 일반고 학생들 수준이 요만큼 있다고 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반고 학생들이. 그리고 과학고 영재고 학생의 수준이 예를 들어 이만큼 있다고 칠게요. 이렇게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있고 낮은 학생들이 있고. 그러면 얘네들이 실제 논술 전형 입시에서 과학고 1등이랑 일반고 1등이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과학고 10등이랑 일반고 10등이 경쟁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 대학의 수준에 맞춰서 일반고에 여기에 있는 친구들과 과학고에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 경쟁합니다. 그러니까 비슷비슷해요, 실제로는. 다만 과고 영재고의 특성상 위쪽 꼬리가 좀 깁니다. 그래서 제일 위쪽에서는 얘네들이랑 이 위쪽 애들 다랑 경쟁을 해야 되니까 위쪽에서는 제일 위쪽 연세대 같은 경우에서는 특목고 애들이 좀 많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쪽이 아니라 한 중앙대 정도만 내려와도 거의 비슷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고 애들이 아예 못 가는 건 또 아닙니다. 43%나 합격을 했으니까 길이 아예 없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정도는 이 정도입니다. 과고 영재고 애들이 최상위권 대학 정도에선 좀 유리할 수 있다. 그만큼 잘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근데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결국은 비슷한 애들끼리 비슷한 대학에 지원해서 경쟁하기 때문에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논술 전형에선 재수생들이 유리한가요? 이거는 사실 무근입니다. 자, 중앙대학교 입시 결과를 볼게요. 그래서 지원자 대비 합격자 비율을 보면 고3 2% 늘었죠. 별로 차이 없죠. 재수생들 5%, 6% 늘었죠. 별로 차이 없죠. 삼수생 이상은 오히려 많이 떨어졌네요. 그래서 이 정도 차이를 가지고 누가 더 많이 합격한다라고 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비슷비슷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흥미로운 자료가 있는데요. 보는 김에 같이 볼게요. 이건 2022학년도 한양대학교 입시 결과인데요. 한양대에서는 정시 모집 입시 결과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조금 흥미로운 자료는
여기 지원자 수는 공개를 안 했는데 그냥 합격자만 공개를 했습니다. 수시 모집에서는 고3 학생들이 많은 건 N수생들보다 훨씬 많죠. 많은 건 어쩌면 당연해요. 왜냐하면 학생부 전형에서는 고3 학생들이 유리하니까. 학생부 전형에 많이 갔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근데 조금 흥미로운 자료는 정시 모집입니다. 정시 모집. N수생들이 고3 학생들보다 이렇게 3배 정도로 많이 지원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렇게 많이 지원하진 않았을 텐데 합격자가 N수생들이 훨씬 더 많죠. 정시 모집이 오히려 논술 전형보다 재수생들이 더 유리한 전형이다 라고 보시는 게 옳습니다. 네, 다음 주제를 보겠습니다. 자, 약수령 논술 준비는 일찍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저는 일단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약수령 논술이랑 문제는 수능과 같습니다. 단 서술 방식이 논술인 겁니다. 문제는 수능이랑 거의 같습니다. 따라서 수능의 학습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수령 논술 준비를 미리부터 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수능 수학 공부하면 그게 약수령 논술 준비가 됩니다. 수능 수학 학습으로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반기부터 준비하는 건 딱 약수령 논술에 올인하는 학생이 아니라면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수능 수학 위주로 공부를 하다가 상반기에는 일반 논술 위주로 학습을 하고 시험이 다가오면 약수령 논술이라고 하더라도 서술에 대해선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집중적으로 약수령 논술 서술하는 방법. 시험 앞두고 준비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 약수령 논술 대비한 학생은 상반기에는 수능 준비 열심히 하고 또는 아니면 다른 대학 일반 논술을 준비하거나 하는 게 낫고요. 막판에 준비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제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자, 연간 커리큘럼부터요. 1, 3월에는 기본기, 그러니까 어떤 단원, 어떤 주제를 공부하더라도 꼭 필요한 내용이 있어요. 어디에든 쓰이는 기본적인 내용이 있어요. 증명을 하는 방법, 그리고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 이런 것들 위주로 공부할 거고요. 교과 과정상으로는 수학, 수학원, 수학2 위주로 공부를 합니다. 1, 3월에서는. 그리고 4월, 6월에는 이제 논술 고유 유형, 필수 유형들 위주로 하나씩 유형들을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수리논술에 자주 등장하는 유형들. 그리고 주로 공부하는 범위는 미적분 전반부까지. 학생들 진도 따라갑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모든 커리큘럼 및 교육 내용들은 학생들의 제가 가르치는 그 클래스의 구성원들에 따라서 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이제 소그룹으로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에 맞춰서 그 학생들에 맞춰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다음 7, 9월달 이제 시험이 거의 다가왔죠. 이때는 파이널 과정으로 최다 출제 유형들을 학습하고 종합적으로 학습을 합니다.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방법, 유형뿐만이 아니라 문제 자체를 보고 그 문제에 들어있는 정보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등 공부하고 범위는 미적분 전체까지 공부를 하고요. 다음으로 저는 추석 특강까지 정규 프로그램에 넣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추석 특강 진행하는데 이때는 단기간 내에 학생들이 가진 실력 한도 내에서 최고로 높은 점수를 받는 방법을 이때 공부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력이 똑같아도 애들이 받는 점수가 똑같은 건 아니에요. 자기 실력 내에서 최대한의 점수를 받는 방법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10월 이후에는 대학별 파이널이 진행되고요. 이제 학생들 원서 접수를 9월 달에 마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지원한 대학에 맞는 반에 배정이 돼서 그 대학의 시험에 집중적으로 대비를 하는 기간이 됩니다. 10월 이후에는. 여기까지 연간 커리큘럼이고요. 대학별 출제 범위에 따라서요. 자, 그 다음 개별적인 수업 시간의 구성. 저는 정규 수업은 3시간 30분 동안 진행합니다. 주 1회 3시간 30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수업 시간의 구성은 각
반의 구성원들에 따라 다 조절될 수 있습니다. 시간의 정도나 종류나. 3시간 30분이 쪼개보면 이렇게 된다. 대략 60분 정도 시험을 보고 그 다음 대략 60분 정도 그 시험 문제에 대해서 해설 강의를 합니다. 그 다음 또 60분 동안 개념 강의를 합니다. 이게 제 수업의 다른 수리논술 선생님들의 수업과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많은 수리논술 선생님들이 대표적인 문제를 딱 집어서 그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저는 그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하면 그 문제 안 나오면 못 푸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와 관련된 주제의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주제 전체에 대한 해결 방법을 개념 강의로서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수열의 극한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그 중에 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수열의 극한에 대해선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개념들을 싹 다 정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 나머지 30분은 옵션 시간이고요. 이건 반별 시간입니다. 조금 수준이 떨어진 학생들은 다시 쓰기를 시킵니다. 처음에 분명히 시험 볼 때 아무것도 못 썼을 거거든요. 되게 이상한 거 썼을 거거든요. 그래서 수업 한번 들었으니까 다시 써봐라 를 시킵니다. 실력이 있는 학생들은 추가 문제풀이를 할 때도 있고 그 해당 학생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더 알려주는 시간이 30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3시간 30분이 구성되는 거고요. 자, 이제 제 강의의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철저하게 학생들 실력 향상 위주로 수업합니다. 별 특징 없지만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철저하게 학생들 실력 향상 위주로 수업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리논술 선생님은 이번에 어떤 대학에서 시험 문제를 내가 맞췄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시기도 합니다. 저는 절대 그런 자랑 안 합니다. 맞춰도 자랑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자랑한다는 얘기는 내가 알려준 문제 아니면 우리 학생들이 문제를 못 푼다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수업의 가장 큰 목표는 제가 가르쳐주지 않은 문제를 풀게 만드는 게 제 수업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제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학생들 근본적인 실력을 높여주는 게, 그러니까 알려준 문제를 그대로 따라 푸는 게 아니라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안 나와도 근본적인 실력이 있어서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와도 그거를 풀 수 있게 만드는 게 제 수업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자, 수학을 못하는 학생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줍니다. 매 시간 모의고사를 보고요. 실전 경험을 하고요. 답안도 작성해보고 실제와 같은 채점 기준으로 채점해서 내가 어디서 점수가 깎였나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확인해보고요. 상세한 채점 기준 제공하고 실제 답안 채점으로 답안 작성 능력을 향상시키고요. 자, 첨삭 굉장히 꼼꼼히 합니다. 어떻게 첨삭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거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틀렸으면 전 좌표를 딱 찍어줘요. 너 이 부분에서 3을 곱해야 되는데 9를 곱해가지고 틀렸어, 이렇게. 그리고 학생들이 뭔가를 틀렸을 때는 그게 틀렸지만 이게 말도 안 되는 풀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요 문제에선 말도 안 되는 풀이지만 이게 살짝 변형된 문제에선 그게 베스트한 풀이일 수도 있어요. 얘가 뭔가 조건 하나 잘못 봐서 엉뚱하게 이렇게 풀었을 수도 있는데 그 문제에서는 이렇게 풀면 안 되지만 다른 문제에서는 그 잘못된 풀이가 굉장히 베스트한 풀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학생들의 잘못도 실력으로 이끌 수 있도록 굉장히 꼼꼼히 첨삭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만든 각 주제에 대해 철저히 분석한 교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내가 알려준 문제만 풀 수 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해당 주제가 출제되면 다 풀어낼 수 있도록 그 유형을 완벽하게 정복하게 만드는 수업이고요. 다음, 학생들마다 수리논술은 공부해야 되는, 집중해야 되는 정도가 되게 많이 차이 납니다. 어떤 학생들은 수능 중심으로 공부하면서 조금씩 논술을 곁들여야 해야 되는 학생도 있고 아니면 논술에 올인해야 되는 학생도 있고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더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연습 문제나 충분한 자가학습 자료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받는 자료만으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그 다음 매 수업이 끝나면 부모님께 알림 문자를 발송해 드립니다. 얘가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마 받으시면서 많이들 고민하실 겁니다. 얘가 맨날 7점, 5점 이렇게 받는데 이걸 시켜도 될까? 근데 그거 진짜 중요한 거 아니에요.
7.5점 그건 뭡니까? 학원에 딱 오자마자 본 시험 결과입니다. 저한테 배우기 전의 실력입니다. 저한테 배우고 났으면 분명히 7.5점의 실력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 실력을 높이려고 하는 거니까 알림문자는 발송해 드리지만 너무 연연해 하지는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강의는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학생들이 공부하다 기억 안 나는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다시 돌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뭐 가족 사정 등으로 인해서 결석을 하게 된 경우 동영상으로 보강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가 1년 내내 직접 첨삭을 하지는 않습니다. 한 상반기엔 제가 직접 첨삭합니다. 그리고 저는 첨삭 조교 선생님이 첨삭을 하는 게 학생들한테 수업 효율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첨삭 선생님이 첨삭을 해주시는 거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첨삭을 해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런 의미도 있어요.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2명이 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시간 아이들한테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어쨌든 하지만 저는 제가 직접 학생들을 파악해야 나중에 원서 접수하는데도 도움을 더 상세하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직접 첨삭을 합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 시기가 오면 이제 개별 상담을 하고 원하시는 분들은 어머님들도 같이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대학들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예, 이 정도가 오늘 말씀드릴 대부분의 내용들이고 이제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학생들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당장 수리논술 아니고 선택 과목은 결정을 해야 돼요. 지금 선택 과목을 지금 막 미적분으로 준비했다가 나중에 확통 준비하는 게 좋겠어요. 나중에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건 연초에 정해야 되는 겁니다. 선택 과목을 내가 미적으로 할까, 확통으로 할까, 기하로 할까, 또는 과탐으로 할까, 화탐으로 할까, 뭐 이런 것들. 자, 결정하실 때 자기가 잘하는 걸로 고르면 되고요. 일단은 말이죠.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은 미적 기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탐구 영역은 과탐 2과목. 선택하면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근데 이제 조금 빠져나가기 위해서 확통을 선택했다거나 아니면 사탐을 한 과목 끼었다거나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꼭 그래야 되는 친구들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수학은 미적 선택, 미적 선택이 수리논술엔 제일 유리합니다. 수학은 미적 선택, 그리고 탐구는 과탐 2개 아무거나 선택하면 아무 문제 안 생깁니다. 그래도 나는 빠져나오고 싶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참고해야 됩니다. 이제 수시 모집 또는 정시 모집에서 제약을 하는 대학들이 아직도 좀 남아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전년도에 비해서는 되게 많이 자유로워졌을 때 17개 대학이 제약을 없앴기 때문에 많이 자유로워졌는데 일부 대학은 수시 및 정시 모집에서 과목 제약 또는 가산점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적분 기하만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미적 기하만 인정하는 건 아닌데 이걸 적용할 시 한 등급을 상향해주는 대학도 있고요. 확통 선택한 경우보다. 또는 과학 과목은 과학 2과목을 필수로 응시해야 된다라는 대학도 있고, 그리고 응시 조건은 없지만 최저 적용을 할 때 최저 적용 과목 중에 2합 5에 한 과목으로 넣으려면 사탐을 못 넣는 경우, 과탐으로밖에 못 넣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 이게 대학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게 들어오시면서 받은 설명의 자료집의 맨 뒷페이지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처음 말씀드렸듯이 수학은 미적, 탐구는 과탐 2과목 선택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나는 꼭 사탐해야 되겠다, 꼭 확통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맨 뒤에 정리해둔 거 보고 내가 지원하는 대학에 해당 사항 없는가 꼭 확인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 나중에 바꾸려면 손해가 되게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는 연초에 꼭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모두 다 설명드렸고요. 오랜 시간 동안 설명에 참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설명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